자, 요즘 나라 걱정을 따로 하실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제 걱정하느라고? 그러니까요. 네. 바른정당 걱정하기에도 바쁜 지금 상황이죠. 네. 바른정당의 그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다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도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어렵다.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처럼 완전히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여와 야,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가 양극단으로 쫙 갈려가지고 중간지대를 빨아당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렵다. 그런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유승민 전 대표가 네. 뭐 그런 이유도 포함해서 유승민 전 대표가 이렇게 지지율을 확 끌어올려주면 본인 지지율을 또 주목도가 생길 텐데 유승민 후보가 지금 지지율 고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중도가 설당이 없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도 스탠스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어떤 게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 첫 번째로 한 실수가 네. 전략적인 실수가 아마도 새누리당,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예, 자유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을 좀 끌어당기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후보와도 단일화한다. 네, 그 부분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분들을 끌어당긴 게 아니라, 본인의 지지를 뺏겼어요, 거꾸로. 왜냐면, 아니, 뭐, 그럴 거면 굳이 밖에 나가서 할 필요 없지 않냐. 더 큰 정당에. 사람들은 이제, 어느 순간 더 큰 정당에 끌리는 요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적인 실패였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좀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유감이다. 그랬긴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나중에 본인의 지지율이 충분히 오른 후에 그 힘으로 당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처음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지지율 고전을 겪고 있지만 결국 단일화라는 것은 뭐 선거 한 달 전 이 정도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탄핵이 결론이 나고 탄핵이 결론이 나야 선거가 있는 거니까 인용이 됐다는 전제하야지요. 그리고 이제 선거 한 달 전쯤 됐을 때 그럼 국민들이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 지지율이 오를 거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지율만 보시는 유권자들은 지지율 몇 프로가 단일화한다? 이러면서 이제 다들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고 저는 거기서부터 본인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는 내부에서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남지사가. 그분이야. 아니 서로 경선을 해야 될 입장에서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바른정당 내 유승민, 남경필이 아니라 물론 김무성 전 대표가 재등판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제4의 인물이 되나요? 제4의 인물이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죠. 내부에서. 아니면 이제 연대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재등판론에 대해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하루빨리 본인의 입장을 결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탄핵 심판이 된 이후에 결정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만약에 결정을 하신다면 분명히 여론조사 해보지 않겠어요? 여론조사가 그렇게 높지. 근데 여론조사는 지금 이제 언론들이 하는 게 몇 개 나와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돌려봤나요? 내부적으로 돌려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가 언론이 돌린 거랑 내부적으로 돌린 게 다르다면 그건 걱정이죠. 근데 언론은 이미 여러 번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지율이 안 나오죠. 네, 지지율이 안 나온 것도 본인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어려웠던 지지율이 그 사이에 뭐 폭등을 할 계기라든가 이런 이유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글쎄 그 출마를 단행할지 그건 상당히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들이 많죠. 근데 대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안이 없으면 황교안 대행이라고 하는 의외 인물에게도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지지율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유승민 후보보다 높아야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유승민 후보를 돕는 입장에서 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 홍준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언론이 한 거예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바른정당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김용태 대선기획단장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런 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홍준표 지사와 가깝거나 그런 몇몇 분들의 얘기죠. 근데 뭐 홍준표 지사가 온다면 뭐 예를 들면 대권하고 상관없이라도 바른정당에 입당하겠다고 하면 저는 뭐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출마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은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황교안 대행의 10% 이상 주는 걸 보면 보수도 마음 줄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1심은 유죄죠. 네. 1대1이에요. 그렇긴 하지만요. 예. 이 대법원은 이제 보통 법리만 따지니까 그렇죠? 그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무죄가 날 확률이 대법원은 이제 뭐 형량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유죄냐 무죄냐. 근데 그게 뭐 1심은 유죄였고 2심이 무죄인데 대법원이 뭐라고 할지는 확률이 반반인 거 아닌가요? 통상은 2심이 무죄면 대법원이 무죄 날 확률이 더 높아요, 훨씬. 여하간 그걸 떠나서 이 보수 유권자들이 이제 답답하니까 표줄 것을 찾다가 어쨌든 2심이 무죄가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도지사가 이제 발언도 센 편이고 색깔도 분명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표심이 예전부터 대선 후보 물론 주요 후보는 아니었지만 계속 나왔던 분이기도 하고 표심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거는 저는 이제 국민들 판단에 따른 거라고 보고요. 근데 땡기고 있나요, 열심히? 땡기는 사람은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땡기는 사람이 근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준비하고 있는 아니요, 사람. 이제 홍준표 지사와 가까운 분들, 옛날에 이제 홍준표 지사 사람 이렇게 딱지가 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니 예를 들면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뭐 부지사를 했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찾아보시면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방해 비서들 보좌진들에게 이제 오다를 내려서 준비해라 뭐 이랬다는 소문도 있고 보좌진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많아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홍준표 지사는 제가 출마를? 듣기로는 2월 16일을 기다려라. 2월 16일 날 새로운 후보가 나타난다. 이런 굉장히 그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대부분 홍준표 발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 거죠. 2월 16일이 2심 판결 네. 날이기 때문에 네, 그때 네. 대선 후보가 새로 나타난다고 네. 하는 여의도 소식이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퍼뜨린 게 아닌가? 이제 본인이 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검, 사실 바른정당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었어요. 1월까지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의 상징적인 인물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올라갔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비교적 대중적 인지도가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훨씬 높았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쭉쭉쭉쭉 떨어졌어요. 절반도 안 돼요. 자유한국당에. 이게 예를 들면 특검 연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데 물론 지금 특검 연장에 같이 노력하고 있죠. 당은 제일 먼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행에게 우리가 시한을 줘서 며칠 날까지 황교안 대행이 이걸 승인 안 한다. 그럼 우리는 바로 국회에서 특검 연장으로 연장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언도 하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우리 당 소속인 이제 법사위원장이 조금 묘한 행보를 보인다. 이것 때문에 다들 국민들이 헷갈려 하죠,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원론을 얘기하고 있죠. 원래 네. 이제 여야 합의가 돼야 여야 합의가 돼야 법사위를 통과하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정세균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지만 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야 합의가 돼야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남은 길은 직권상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의 여야 합의 이 부분도 조금 네. 좀 더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정세균 의장은 지금 뭐 당적은 없지만 원래 평생 민주당 해오신 분이잖아요. 평생이요. 저분은 왜 저러실까?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국회의장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의화 의장은 네. 테러 방지법을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하면서 직권상정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경우였는데 네. 지금이야말로 비상사태로 논할만한 사태죠. 대통령이 탄핵에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지금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그러면은 많아요. 바른정당이 국회의장실로 몰려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낼 기회 중에 하나가
직권상정하라고 예상치 못하게도 바른정당에 몰려가서 정세균 의장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얘기해 주셔서 예. 좋은 아이디어를 당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의원님도 최고위원이시니까 의원님이라도 가가지고 국회의장 멱살 잡고 막. 자, 지금 저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탄핵이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응? 이거를 따지기 이전에 정치적 해법을 얘기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호영 어제 난리 원내대표도. 났어요.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바른정당이? 그래서 지금 바른 정당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개인이 한 건데. 개인이 아니죠. 원내대표인데. 근데 그 개인이 자기 사견을 얘기하는 바람에 당의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진 분이 자기 사견을 얘기하는 바람에 어제 난리가 이거 났어요. 사견이에요? 당하고 전혀 의논이 없었고 우리는 기겁했어요. 당이 조그만 당인데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이전에 정치적으로 풀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계속 주장하던 건데 바른정당이 비슷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미치겠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헷갈리는 거죠. 둘이 합치려면 다시 계속. 의원님 합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니까. 아니 저희는 자유당이 완전히 인적 청산을 하고 새로운 당으로 거듭난다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인적 청산 시작도 안 했잖아요. 완전히 청산된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최소한 8적은 청산이 돼야죠. 8적? 그 국민들 뜻이잖아요. 친박이라고 이제 했던. 친박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완박이죠. 완장차고 뭐 서청원 전 대표를 포함하여 이런 대통령과 분들. 그때 8명 이름은 발표했으니까 찾아보시면 아는데 그 대통령의 정도는 권력을 가지고 호가호위하면서 오늘의 사태를 이르게 한 주인공들이잖아요. 그 정도는 최소한 탈당을 시켜야 그 다음에 고려해 볼 수 있다. 탈당을 시키기는요 제명을 시켜야죠. 아 제명. 네. 차이가 있나요? 왜냐하면 제명을 시키면 다시 복당이 안 됩니다. 아 제명은 복당이 안 돼요? 제명을 복당시키려면 그건 어마어마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어허 그렇군요. 탈당은 자기가 나갔다 언제든지 그렇죠, 돌아올 그렇죠. 수 있죠. 예. 그렇죠. 출당. 예, 출당이죠. 일종의 제명. 제명 출당을 시켜야 되는데. 내보내는 거. 본인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른정당이 이러다가 대선 구구에서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아우. 안 사라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위기 상황을 절감하는 분들이 손을 잡고 정세균 국회의장 방으로 몰려가가지고 당장. 어제 이제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엄청난 성토들이 있었어요. 원내대표. 네, 어제 원내대표의 그 소위 정치적 해법 발언 때문에. 네. 아니, 누가 하고 일어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견을 얘기하냐. 원내대표는 사견을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이런 소리를 했냐. 이거 왜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 그래서 반장이 학급 회의도 거치지 않고 왜 학급 전체를 대표한 의견을 말해버리냐 이건 거죠. 네,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당 대표도 정병국 대표도 당내에서 성토를 좀 약간 모호하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물렁하다고. 제 표현이 맞나요? 이제 뭐 원색적인 표현은 그렇고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신사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명히 색깔이 강한 분들이 바른정당 내에 많은데 이 색깔이 굉장히 옅은 분들이 대표가 되셨어요. 원내대표, 당대표. 옅은 분들이 예. 이 걱정은 없으십니까? 탄핵이 마땅히 인용돼야 한다는 게 여론의 80%를 벌써 몇 달째 유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 걱정은 안 하세요? 혹시? 저희가요? 네.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얘기는 지난주에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걱정하죠.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세상 일이라는 게 사필귀정 아니겠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세상에 이 상황에서 그 자유당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냐. 그렇죠. 자유당의 시나리오는 분명히 있을 텐데 시나리오 있다는 것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다른 얘기니까요. 네. 하지만 국민들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아시잖아요. 권력? 친박, 원조, 그리고 권력의 속성. 네. 권력은 절대 스스로 자기가 가진 거 놓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최후의 이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죠, 권력은.
최후의 몸부림을 다음 주 좀 정리해 주세요. 다음 주 좀 자세히. 네. 여의도에 계시니까 듣고 있는 최후의 몸부림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들은 게 있어요. 아하. 예, 그 최후의 몸부림을 예고해 드리고요. 뭔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여쭤볼게요. 경제에 계시니까. 경제 전문가시니까. 삼성이, 저는 사실 굉장히 이게 화가 나는 뉴스였는데, 자꾸 이렇게 기업을 못 살펴보면 삼성 떠나버리겠다고, 한국을. 우리가 지금 국가 경제를 위해서 별로 조건도 좋지 않은데 한국에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1분 동안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국회의장한테 달려가서 스크럽 짜고. 너무 기가 막힌 게 예. 감옥에 있으면 주요 사업도 못 챙기고 인사도 안 돼서 올스탑 될 거다.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변호사 합격 맨날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 구속된 재벌들 보면은 감옥 안에서 인사 챙기고 주요 사업 관장했다는 명분으로 성과급을 막 수십억씩 받아갔어요. 근데 무슨 감옥에 있다고 인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말도 안 돼요.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뇌물죄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부패방지법으로 수조 원 세금 낼 거다. 네네.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법에 적용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도 충족이 안 돼요. 그것도 거짓말이군요. 예, 협박이 미국 협박.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업 아니죠. 주 사업장이 미국에 있는 기업 아니죠.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아니죠. 미국 증권거래소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뇌물을 주는 행위가 미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사 뇌물죄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 부패방지법에 협박인 거죠, 걸릴 협박.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얘기도 협박인 것처럼 네. 삼성 공장 확 옮겨버린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죄 만들어라. 이런 교시 아닐까요? 그런 거겠죠. 이제 삼성을 건드리면 나라가 어려워. 라고 하는 협박. 자, 정세균 국회의장한테 꼭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론들은 삼성으로부터 광고를 받아야 돼서 그런지 막 써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현재 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이 여러 가지 돌발 행동을 하고 있죠. 네.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전남교수 출신 이용주 국회의원입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라디오로 들으니까 더 낭낭합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한번 일괄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 헌재 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하는 행위들이요. 가장 최근에는 김평우 변호사 당뇨 때문에 오후에 추가 변론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헌재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은 판사들이 진행하는 거다라고 하며 일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막말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당뇨를 이유했다는 게 결국 쉽게 말하면 자기가 당뇨가 있으니까 밥 먹고 하자, 재판하자 이겁니다. 그렇죠. 제가 예. 법조인 여러 번 해봤지만은 예. 재판장한테 자기가 밥 먹을 테니까 밥 먹은 다음에 재판하면서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갔던 막말 그리고 고성 같은 것은 네. 예, 재판정에서 일반 재판정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헌법재판소라는 권위를 생각한다 보면은 네.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그 이유가 당뇨인 것도 처음 들어보셨죠? 당뇨라는 말이 밥 먹고 하겠다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지만이 그러니까요. 당뇨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처음 들어본 이유였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출신인데 이분은 이동욱 전 재판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미 대행과 그 헌법재판관으로 같이 근무한 기간이 겹치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고 했더니 이정미 대행더러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따지면 기피 신청이라는 건데요. 예.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 네. 한마디로 좀 잘못된 지적을 한가 본데 그런 말을 하려면은 기피 예. 신청이라는 것은 이제 본안에 관한 질문, 답변, 즉 이 본안 현재 재판에 대해서 자기 답변을 안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이동욱 재판관 그 전에 나와서 예. 이 헌법재판관에서 의견들을 다 진술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는 그런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말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헌법재판관식인 하신 분이라서 그런 법조항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죠? 일부러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화제가 되는 분은 이제 서석구 변호인입니다. 워낙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 서석구 변호인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서석구 변호인이 저도 이제 최근 보고 이제 어떤 분이신가 알아봤는데요. 예. 뭐 재판장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예.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나온다 이런 것들은 예. 아마도 일반적인 법정에서 있으면은 법정 모독으로 암치 처벌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러한 논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위, 헌법재판이 가지는 상징성이 온다면은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죠? 예.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원 사퇴한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협박 아니겠습니까? 협박이죠.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이제 전현사퇴 카드는 여러 번 말이 나오는데 이 안 먹히는 카드라는 거를 알게 돼서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이제 뭐 예전에는 그게 통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그런 당사자인 사인이 아니다. 네. 사인이 아니라기 때문에 강제주의가 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돼서 더 이상 협박 카드로는 쓸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중환 변호사가 했던 말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 탄핵, 이 사건의 발단이 불륜이다, 단어 중에 이제 성관계, 구역질 난다, 이런 식으로 고영태 증인, 물론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에 대해서 계속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것도 보통 법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보통에서 법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예. 자칫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재판의 본질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고영태 씨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걸로 형사사건 소추도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넘어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제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사자들, 변호인들도 그러한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2,000개 녹취 파일, 대부분이 상관없는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틀자고 하는 요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주장이야 할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 적절히 판단했듯이 예. 현재 녹취록에 나와 있는 몇 개 정도는 판단했고 녹취록에 다른 내용이 있다는 주장을 해서 받아들인다면은 예를 들면 그런 녹음 파일이 있는데 해당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 녹취록에 안 나온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나 예. 그렇지 않다고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시간 끌기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이제 토론회에서는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본인은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된다면 이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호인이 되면은 그쪽 이야기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자기가 했던 말을 바로 뒤집었는데. 자,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돌발 행동들이 헌재 판결에는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번에 이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적절히 재판을 진행하고 있듯이 대체적으로 이번 주까지 해서 증인신문이 다 맞춰지는 걸로 결론이 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마도 이제 오늘 정도 추가로 대통령이 언제 출석 여부만 결론이 나면은 나머지 부분은 별 문제 없이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여쭙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은 할 수 있는데 묻지는 마라.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인가요? 정당한 요구가 아니고요. 예. 그렇게 진행된 재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그렇죠. 없고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위반돼 있어요. 행동들은. 검찰 수사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특검의 수사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특검의 대면 조사 요청 과정에서 조율을 여러 개 했다는데 그러한 내용들도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한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 즉 일방적으로 진술만 하고 아무런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는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쓰면 당연히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주장도 하고. 그렇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차라리 인터넷 방송에 한 번 더 말하는 것밖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정규제 TV를 헌재 재판정에서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오늘 근데 갑자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언론에 등장하면서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분이 결국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제가 뭐 어제 그제 몇 분의 방송에서 그런 말을 물어보길래, 100% 발부된다고 확답할 수는 없다. 네. 기각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이 사건이 갖는 중대성은 다 알고 있지만 법조인의 눈으로 보기에, 예. 법조인의 눈으로 보기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청구됐던 법리 사실 4가지 중에 네. 직권 남용 부분이라든지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 증언에 안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크게 구속 사유를 함기는 어렵다는 느낌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네, 법리만 따지자면. 예. 그렇죠. 예.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유기 즉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부분이 명확히 입증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제도 그제도 그런 말을 했으면 나는 최순실 모른다. 그렇죠. 이걸 끝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무슨 포스트 이슈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검에서 알고 있다는 증거를 많이 댔지 않습니까? 정황을 됐죠. 그런데 예. 이제 그런데 법원에서 보기에는 우병우가 최순실을 알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라든지 간접적인 증거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상. 그렇죠. 예. 알았어. 그래서 아마도 특검이 오기로는 이 정도의 증거 소명 갖고 재판부에 발부해 줄 줄 알았는데 어렵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고한다면은 다음에는 영장을 발부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추가 보고한다면은.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더더욱이 이제 특검이 연장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특검 연장안 처리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제 법사위를 통해서 상정되는 것은 어제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예. 제가 그 현장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결국은 원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여야 합의가 돼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수가 이제 직권상정밖에 없는 건가요? 좀 해설을 좀 해주십시오. 이 국회법에 따라서 한다면은 네.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직권상정 경우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직권상정도 여의치 않은 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3가지 경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가 천재 지변이 있는 경우, 예. 두 번째가 전시사회나 국가 비상사 같은 경우, 세 번째가 이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중 합의하는 경우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는 안 되는 그래서, 것이고, 예. 예, 그래서 직권상정은 사실상 어렵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 국회가 지금 3월 2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예. 만기가 28일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며칠 없어요. 내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 넘으면은, 예. 24일 넘으면은 국회에서도 입법하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사실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을 해야 되는 거죠, 승인을. 승인은 안 하실 거라고 보죠?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단지 안 할 거라고 보는데, 단순하게 황교안 권한대 이걸 꼭 해라고 이런 식으로만 압박하지 말고, 예. 조금 적극적으로 야당들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황교안 권한대에서 승인을 오늘까지 안 한다고 한다면은, 예. 이거는 국무위원,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탄핵을 할 수도 있어요.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즉, 탄핵되면은 국무총리의 직위를 정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탄핵을 하려면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예. 3분의 1 발의 가불의 2분의 1 탄핵이 끝나는 겁니다. 즉, 야당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한 불명예를 안 잃을 것인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걸 압박하도록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실제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황교안 대행을 탄핵이라는 수단으로 압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교안 대행이 연장에 동의하도록 저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동의는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제 황교안 이제 고란대의 특성이나 성격을 본다면은 만약에 이걸 안 해서 예.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기를 낸다. 헌법재판이 어떻게 결론이 되다. 어쨌든 권한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면 저는 도장 찍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자,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직권상정밖에 없는데 직권상정은 지금 여야 합의는 안 되는 것이고 전시 상황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비상사태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렇죠. 예, 정세균지의 국회의장이 그렇게 이제 통상적인 국회에 어긋나게 예. 무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분 성향이 그런데요, 원래.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것을 국민들을 얼마나 비상사태로 여기는지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할 필요도 있겠군요, 국민들이 전화해서. 그렇습니다. 예. 여의도 안에서 해결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보기로는 여의도 안에서 해결하기는 네. 국회라는 틀 내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일반 국민들이 여기고 있는지를 여의도에 다시 전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촛불 집회를 부추기는 분으로 저희가 의원님을 특정하기로 하고, 그리고 정세균 이번 참번 남은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들 의견 표현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4대 천왕. 종편 4대 천왕. 아이고, 따지고 싶지도 않다, 이제. 자, 양지열 변호사. 예. 양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안녕하지 못하네요, 오늘 아침에도. 아, 참. 쭉 양지만 지향하시다가 예. 제가 이제 음지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다 보니까 음지의 시각이 좀 생기셨어요. 바른 음지에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또 빛을 향해 나가야죠. 그렇죠? 아, 전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우울해요, 이 사실은. 코너의 성격상. 근데 저는 그분들 판사님들이 법조인 중에서도 엘리트잖아요.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들은 더더군다나.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공부 제일 잘 나가는. 원래 사법시험이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네. 엘리트 중에서도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 그렇죠. 예. 상위 20%. 예,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또 뽑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세요. 공부는 엄청 잘하는 게 확인된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법리를 해석하고 법이 이렇게 적용돼야 된다고 법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들이 맞아요, 이분들이.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외골수가 되는 경향들이 가끔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변호사에 불과하면서 지금 판사님을 공격해가지고 아니 국민의 시선으로서 앞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가명 쓰려고요. 본인이 수임하는 사건들은 저놈이었어? 이름 바꾸면 되지 뭐 나도. 이름들 잘 바꾸던데. 최근에 그렇죠. 보니까. 양지열 말고 음지열로 바꿔요. 성을 바꾸는 건 조상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사실 경장이 기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그 있어요. 생각을 아침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법리야 물론 잘 따졌겠죠.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 전문가시고 가장 잘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 영장 기각을 한마디로 하면 뭐 민정수석이 그거 모를 수도 있지 뭐.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계속해서 했고, 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계속 위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면 아, 나는 그냥 몰랐고. 했고 네. 밑에서 보고서 올라오면 전날만 했다. 가교 다리 역할만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택배예요. 퀵입니까? 무슨 가교만 하게. 그러니까 그게 청와대 내에 뭐 택배가 따로 있나요? 지금 아이, 사실은 진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일들을 원래는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 수단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이 영장 기각된 거에서 굉장히 모순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에 민정수석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공기업에 채용되는 사람의 뒤를 살펴봤다거나 뭐 공개된 자료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민간기업으로 바뀌었지만 그거를 그냥 범위 내로 본 거거든요. 업무 범위 내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놓고 봤는데 근데 그러면 최순실은 몰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 하는 일이 민정에 관해서 주요한 일을 살피는 건데 모른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이 결정이죠. 판결이 아니라 이 결정이 판결은 이제 법정에서 결정이. 이제 나는 거고 이건 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는 결정인데 이 결정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판사님이 개별 사안을 봤더니 그거 하나하나는 법리를 따졌을 때 그렇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라고 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민정수석이면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 직권남용 크게 두 개잖아요. 근데 직무유기 같은 경우가 글자 그대로 법 논리만 따지고 본다면 네. 앞에서 예를 들어서 도둑이 도망을 가는데 경찰관이 그걸 보고도 오늘 피곤하니까 쉴래 이래서 안 잡았다. 이런 정도가 돼야 이제 직무유기라고 법적으로는 봐요. 직무유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의식적으로 그냥 풀어줬을 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하나만 놓고 보면 하나하나 사안 정도를 놓쳤다라고 하면 그렇게 볼 여지가 있긴 한데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질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전체 흐름을 볼 때 이 모든 걸 다 모르고 할 수 어떻게 민정수석이 있으면서 이걸 하나도 안 봤지라는 얘기를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다툰 것 같아요. 그걸 안 다툰 게 저는 이제 판사들이 엘리트 판사들이 법을 다루는 데는 유능한데 법만 따지면 그러니까 원래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주변 안 보잖아요. 평소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다른 집 많이 그분들은 했죠. 대한민국에 안 삽니까? 그분들은 연수원 안 다녀보셨죠? 연수원에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딴 세상 살아요. 진짜 책하고 정말 글자 그대로 집하고 학교밖에 몰라요, 진짜. 그런 사람들. 그것이 저는 이 면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법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이게 바뀌지 않을 저도 텐데. 똑같은 생각인데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이거를 그렇다고 특검이 나온 이제 28일 날 끝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연장하느냐 마냐 하고 있지만 연장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바뀔 게 없거든요. 이 법론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는. 근데 이제 저는 연장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그 법논리의 기준에 맞는 증거물도 조금 더 찾아내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돼요. 더 수사를 할 수 있겠죠.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이 처음에 기각됐다가 두 번째에 발부가 됐을 때 바뀐 게 바로 첫 번째는 합병 하나에만 받다가 두 번째는 그걸 폭넓게 받잖아요. 2년여에 걸친 밀월 관계. 네. 이 경우도 사실 그런 식으로 특검이 다시 한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단 말이죠. 시간이 없죠. 연장을 해야 참 되고. 그러고 보니까 참 이재용 영장 얘기하니까 네. 750원 750원을 제가 예.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시고요. 아니 그게 500만 청취자인데 아니 제가 500만 분에게 그 750원씩이면 삼성 사장단 거 의논하기로 했어요. 37억 5천만 원이에요. 저한테 집단 소송해달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김원준 공장장 상대로. 네, 들어오세요. 예. 소송 들어오시고. 카페 예설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이 영장이 기각되게 된데 결정적인 또 계기는 그래도 어쨌든 판사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딱 떨어지는 물증이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물증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청와대가 압수에 못 들어가니까. 이게 왜 물증이 있어야 되냐면 이런 거죠. 누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몰랐다고 하면 다냐. 그럼 잘못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뭐 교통신호 어겨놓고도 난 못 봤다 이래버리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법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몰랐다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밝혀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청와대 증거가 내에서 없어서. 민정수석실 내에서 오간 자료들을 보면 특검이 아니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도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느냐를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뭐 아무것도 없다기보다는 부족한 거죠. 많이 부족했죠. 많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우병우 민정수석 역시 엘리트 검찰 출신이라 그렇죠. 예.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 검찰이 수사할 것을 미리 다 증거를 인멸했을 수도 있고요. 이 사항도 고려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모든 정보를 다 쥐고 있는 민정수석에 대한 위치 그리고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 그리고 청와대에 압수수색하지 못한 것 이런 고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법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연 이 사람이 2년 동안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몰랐을 위치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려 그리고 시대 정신이 뭔가에 대한 고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법만 따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따질 때 공무원에게 따지는데 그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이냐도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자기 단순 맡은 직무 하나가 가진 범위라는 걸 봐야 되는데 민정수석의 범위는 굉장히 크고 다만 이제 증거인멸 같은 것들이 나와주면 결정적으로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 증거인멸을 지금 본인이 하고 있지 않고 청와대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우전수석 청와대 증거 인멸의 가이드라인을 이분이 세웠다고 의심해봐야 되는 정황인 거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이야말로 그런 걸 가장 잘 아는 자리니까. 지금 밖에 나와 있잖아요. 문제는. 아니 이미 그 가이드라인을 세워주고, 예, 그분하고 이분하고 통화를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없다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근데 이거는 그 수사에 있어서 한계점을 말하는 건데 저는 이제 판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어요. 정말 법만 공부해서 이런 거는 사실 세상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쭉 그 언론의 흐름 내지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전수석이야말로 사실 이번 사건에 문을 연 사람이잖아요. 코어예요, 코어. 네.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 전 검사장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장모의 건물과 넥슨과의 연결이 돼 있네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나비효과처럼 번졌다라는 게 이제 이 나비효과 일원이라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지난번에 정윤회 문건 파동 때도 그때는 민정비서관이었지만 그거를 막았던 사람도 이 민정수석, 저 우주영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신 것처럼 다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에 더 가깝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특검이 수사가 부족해야 할지 얘기하신 것처럼 판사가 그걸 큰 글을 못 봤다고 해야 할지 하여튼 좀 아쉬운 거죠. 특검이 이제 충분한 자료를 모으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한 구석이나 저는 실제로 원리적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 민정수석실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의 뭐 한참 사태에 최순실 게이트의 공신들은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처럼 수첩에 깨알같이 적어놓고 아니면 휴대전화에 녹음을 해놓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우전수석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남겼을까요? 그렇게 거래를 하지 않았겠죠. 그것도 상당히 난점이었을 겁니다. 이거를 특검이 수사가 부족했다고 오늘 아침에 벌써 이제 언론이 지적도 하더라고요. 왜 검찰은 안 건드렸냐. 그 직접적인 수뇌부를. 근데 검찰을 못 건드린 게 아니라 안 건드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자료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런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 정황으로 보건대 증거인멸의 위험이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거꾸로 그리고 이미 휴대폰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체가 증거를 인멸한 것이고요 이미.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금은 거꾸로 구속을 해야 증거가 나올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반대로. 예. 근데 그 증거들을 다 청문회도 왜 안 나오고 다녔겠어요. 계속해서 바깥으로 개인적으로 대책회의 하고. 그러니까 이제 법만 공부해서 세상을 판단하도록 판사님들에게 맡겨놓은 것에 대한 한계가 아주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보고 그거를 이제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른바 법적 일원화라고 하는 게 그거를 바꾸자라고 나온 건데 그리고 이제 주요 직책들은 선출돼야 된다. 그 작업을 대법원이 하고 있어서 그냥 맡겨둬서는 여전히 그것도 요원한 일이라고 검찰총장도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대법원장 정도 이런 분들은 선출이 돼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영구직으로 해야죠. 그리고 딴짓 못하도록 끝나고 나서는. 이런 얘기하면 직업 자유를 제한한다고 또 반대를 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느 직업이 자기 마음대로 공무원 했다가 다 나와서 바깥으로 사인으로서 돈 벌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없죠. 근데 우전수석은 이제 몇 가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긴 해요.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 이미 변호사협회에서도 수임료 미신고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봐야거든요. 이번에는 특검에서 이제 특검법에 따른 부분들 공적인 사안만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이제 영장도 발부가 안 됐고 수사에 난맥이 있었는데 좀 명백하게 드러난 개인 비리 같은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 수사를 해야겠죠. 저는 이제 사법부가 자기가 내리는 결정들, 그 결정들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스스로 이해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이런 식으로 계속 전적으로 100% 맡기는 게 맞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앞으로. 그럼 바꿔야 돼요. 저도 그 부분은 100% 공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들이 공부만 잘하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저건 늘 얘기하는 건데 변호사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해외에 보면 하고. 판사가 되기 전에 변호사를 해보고 하는 것 쭉 왜냐면은 법으로만 세상이 해석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법이 뭐라고요. 실무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판사 출신들이요. 네. 변호사 되고 나서 판사 욕을 제일 많이 해요.
어쩜 저렇게 재판을 뭘 모르고 하냐고. 자기도 그랬으면서. 자기도 그랬으면서 막상 세상을 겪어보니까 이게 사실 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벌써 모순이 드러나는 아니, 이게 거죠.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사업에서 다 망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판사님들은 법을 잘 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실제 운영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어두운 힘이 있다면 그 힘이 다 빠져나가게 만든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화나네. 부분을 고쳐야 하는 것도 말할수록. 있죠. 화난다면서 웃는 건 뭐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분노를 예술적으로 승화했는데도 37억 5천이나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시죠. 양지열 변호사하고 얘기하다 보니 또 화가 났네요. 저는 판사님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이거는 판사 개인 분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현재 시스템에 사법 대한.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거죠. 아쉬워요, 저는. 이분이 조금 더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법 하나하나가 아니라. 아니 이분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영장실질심사 판사 맞자마자 첫 심사가 이거였으니 본인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물론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아무런 외압이 없을 때를 전제한 겁니다. 그렇죠. 물론 외압이 없었겠죠. 그건 당연한 거 당연히 아니, 양지를 그건 우리- 지향하는 변호사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우리 바람이고요. 예. 외압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아니라니까. 그래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맙시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을 가지고 법조계 주요 직위들, 예, 검찰총장, 이게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거든요. 아니 대법도 그렇고 대법원장? 검찰도 그렇고 네. 검사장급들은 예를 들어 선출한다거나 네. 뭐 이런 결정들이 미국은 있어야 지방 판사도 저 지역 카운티에서 투표해서 뽑기도 해요. 거의 영구직이죠. 그리고 한번 네. 그렇게 되면 대신 굉장히 신중하게 뽑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평생의 명예직이기 때문에 나와서 그냥 딴 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누구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외압이라는 게 불가능한 상황을 자기 만들어내는 직업이 거죠. 보장된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세상 일을 겪고 뭐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많고 보면 변호사도 겪고 법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세계를 법에게만 맡기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는 음지열로 이름을 바꾸시고요. 성은 이름을 바꿔요. 성은 못 바꿔요. 아버지가 돈 나요. 그럼 양지냉 어때요? 양지냉. 아이씨. 양지열 말고. 자, 아유, 예. 자, 그럼 당분간 제가 양지냉으로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곧 이름을 양지냉으로 바꿀지도 모르는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슨 겁니까? 아니 저희는 네. 자유당이 완전히 인적 청산을 하고 새로운 당으로 거듭난다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완전- 인적 청산 시작도 안 했잖아요. 완전히 청산된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최소한 8적은 청산이 돼야죠. 8적? 그 국민들 뜻이잖아요. 친박이라고 이제 했던. 친박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완박이죠. 완장차고 뭐 서청원 전 대표를 포함한 이런 대통령과 분들. 그때 8명 이름은 발표했으니까 찾아보시면 아는데 그 대통령의 정도는 권력을 가지고 호가호위하면서 오늘의 사태를 이르게 한 주인공들이잖아요. 그 정도는 최소한 탈당을 시켜야 그 다음에 고려해 볼 수 있다. 탈당을 시키기는요 제명을 시켜야죠. 아, 제명. 네. 차이가 있나요? 왜냐하면 제명을 시키면 다시 복당이 않고 안 됩니다. 아, 제명은 복당이 안 돼요? 제명을 복당시키려면 그건 어마어마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어허, 그렇군요. 탈당은 자기가 나갔다 언제든지 그렇죠, 돌아올 그렇죠. 수 있죠. 예. 그렇죠. 출당. 예, 출당이죠. 일종의 제명. 제명, 출당을 시켜야 되는데. 내보내는 거. 본인이 아,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른정당이 이러다가 대선 구구에서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아우. 안 사라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위기 상황을 절감하는 분들이 손을 잡고 정세현 국회의장 방으로 몰려가가지고 당장 어제 이제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엄청난 성토들이 있었어요. 원내대표. 네, 어제 원내대표의 그 소위 정치적 해법 발언 때문에. 네. 아니, 누가 하고 일어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견을 얘기하냐. 원내대표는 사견을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이런 소리를 했냐. 이거 왜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 그래서 반장이 학급 회의도 거치지 않고 왜 학급 전체를 대표한 의견을 말해버리냐 이건 거죠. 네,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당 대표도 정병구 대표도 당 내에서 성토를 좀 약간 모호하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물렁하다고. 제 표현이 맞나요?
이제 뭐 원색적인 표현은 그렇고 네.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신사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명히 색깔이 강한 분들이 바른정당 내에 많은데 이 색깔이 굉장히 옅은 분들이 대표가 되셨어요. 원내대표, 당대표. 여튼 분들이 예. 이 걱정은 없으십니까? 탄핵이 마땅히 인용돼야 한다는 게 여론의 80%를 벌써 몇 달째 유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 걱정은 안 하세요? 혹시? 저희가요. 네.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얘기는 지난주에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걱정하죠.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세상 일이라는 게 사필 규정 아니겠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세상에 이 상황에서 그 자유당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냐. 그렇죠. 자유당의 시나리오는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시나리오 있다는 것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다른 얘기니까요. 네. 하지만 국민들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아시잖아요. 그 권력? 친박, 원조, 그리고 권력의 속성. 네. 권력은 절대 스스로 자기가 가진 건 놓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최후의 이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죠, 권력은. 최후의 몸부림을 다음 주 좀 정리해 주세요. 다음 주 좀 자세히. 네. 여의도에 계시니까 듣고 있는 최후의 몸부림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들은 게 있어요. 아하. 네, 그 최후의 몸부림을 예고해 드리고요. 뭔지. 2심 판결 네. 날이기 때문에 네, 그때 네. 대선 후보가 새로 나타난다고 네. 하는 여의도 소식이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퍼뜨린 게 아닌가? 이제 본인이 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검, 사실 바른정당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었어요. 1월까지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의 상징적인 인물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올라갔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비교적 대중적 인지도가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훨씬 높았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쭉쭉쭉쭉 떨어졌어요. 절반도 안 돼요. 자유한국당에. 이게 예를 들면 특검 연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데 물론 지금 특검 연장에 같이 노력하고 있죠. 당은 제일 먼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행에게 우리가 시한을 줘서 며칠 날까지 황교안 대행이 이걸 승인 안 한다. 그럼 우리는 바로 국회에서 특검 연장으로 연장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언도 하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우리 당 소속인 이제 법사위원장이 조금 묘한 행보를 보인다. 이것 때문에 다들 국민들이 헷갈려 하죠,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원론을 얘기하고 있죠. 원래 네. 이제 여야 합의가 돼야 여야 합의가 돼야 법사위를 통과하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정세균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지만 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야 합의가 돼야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남은 길은 직권상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의 여야 합의 이 부분도 조금 네. 좀 더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정세균 의장은 지금 뭐 당적은 없지만 원래 평생 민주당 해오신 분이잖아요. 평생이요. 저분은 왜 저러실까?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국회의장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의화 의장은 네. 테러 방지법을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하면서 직권상정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경우였는데 네. 지금이야말로 비상사태로 논할만한 사태죠. 대통령이 탄핵에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지금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그러면은 많아요. 바른정당이 그 국회의장실을 몰려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낼 기회 중에 하나가 직권상정하라고 예상치 못하게도 바른정당이 몰려가서 정세균 의장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얘기해 주셔서 예. 좋은 아이디어를 당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의원님도 최고위원이시니까 의원님이라도 가가지고 국회의장 멱살 잡고 막. 자, 지금 저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탄핵이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거를 따지기 이전에 정치적 해법을 얘기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호영 어제 난리 원내대표도. 났어요.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바른정당이? 그래서 지금 바른 정당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개인이 한 건데. 개인이 아니죠. 원내대표인데. 근데 그 개인이 자기 사견을 얘기하는 바람에 당의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진 분이 자기 사견을 얘기하는 바람에 어제 난리가 이거 났어요. 사견이에요? 당하고 전혀 의논이 없었고 우리는 기겁했어요. 당이 조그만 당인데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이전에 정치적으로 풀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계속 주장하던 건데 바른정당이 비슷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미치겠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헷갈리는 거죠. 둘이 합치려나 다시 계속. 아, 의원님 합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 요즘 나라 걱정을 따로 하실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제 걱정하느라고? 그러니까요. 네. 바른정당 걱정하기에도 바쁜 지금 상황이죠. 네. 바른정당이 그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다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도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어렵다.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처럼 완전히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여와야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가 양극단으로 쫙 갈려가지고 중간 지대를 빨아당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렵다. 그런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유승민 전 대표가 네. 뭐 그런 이유도 포함해서 유승민 전 대표가 이렇게 지지율을 확 끌어올려주면 본인 지지율을 또 주목도가 생길 텐데 유승민 후보가 지금 지지율 고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중도가 설당이 없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도 스탠스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어떤 게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 첫 번째로 한 실수가 네. 전략적인 실수가 아마도 새누리당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자유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을 좀 끌어당기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후보와도 단일화한다. 네, 그 부분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분들을 끌어당긴 게 아니라 본인의 지지를 뺏겼어요, 거꾸로. 왜냐면, 아니, 뭐, 그럴 거면 굳이 밖에 나가서 할 필요 없지 않냐. 더 큰 정당에. 사람들은 이제, 어느 순간 더 큰 정당에 끌리는 요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적인 실패였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좀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유감이다 그랬긴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나중에 본인이 지지율이 충분히 오른 후에 그 힘으로 당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처음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지지율 고전을 겪고 있지만 결국 단일화라는 것은 뭐 선거 한 달 전 이 정도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탄핵이 결론이 나고 탄핵이 결론이 나야 선거가 있는 거니까 인용이 됐다는 전제하야지요. 그리고 이제 선거 한 달 전쯤 됐을 때 그럼 국민들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 지지율이 오를 거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지율만 보시는 유권자들은 지지율 몇 프로가 단일화한다? 이러면서 이제 다들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고 저는 거기서부터 본인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는 내부에서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남지사가. 그분이야. 아니, 서로, 경선을 해야 될 입장에서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바른정당 내 유승민, 남경필이 아니라, 물론 김무성 전 대표가 재등판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제4의 인물이 되나요? 제4의 인물이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죠 내부에서. 아니면 이제 연대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재등판론에 대해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하루빨리 본인의 입장을 결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탄핵 심판이 된 이후에 결정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만약에 결정을 하신다면 분명히 여론조사 해보지 않겠어요? 여론조사가 그렇게 높지. 근데 여론조사는 지금 이제 언론들이 하는 게 몇 개 나와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돌려봤나요? 내부적으로 돌려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가 언론이 돌린 거랑 내부적으로 돌린 게 다르다면 그건 걱정이죠. 근데 언론은 이미 여러 번 보도를 했습니다. 예, 지지율이 안 나오죠. 예, 지지율이 안 나온 것도 본인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어려웠던 지지율이 그 사이에 뭐 폭등을 할 계기라든가 이런 이유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글쎄 그 출마를 단행할지 그건 상당히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들이 많죠. 근데 대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안이 없으면
황교안 대행이라고 하는 의외 인물에게도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지지율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유승민 후보보다 높아야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유승민 후보를 돕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 홍준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언론이 한 거예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바른정당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김용태 대선기획단장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런 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홍준표 지사와 가깝거나 그런 몇 분들의 얘기죠. 근데 뭐 홍준표 지사가 온다면 뭐 예를 들면 대권하고 상관없이라도 바른정당에 입당하겠다고 하면 저는 뭐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출마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은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황교안 대행의 10% 이상 주는 걸 보면 보수도 마음 줄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1심은 유죄죠. 네. 1대1이에요. 그렇긴 하지만요. 예. 이 대법원은 이제 보통 법리만 따지니까 그렇죠? 그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무죄가 날 확률이 대법원은 이제 뭐 형량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유죄냐 무죄냐. 근데 그게 뭐 1심은 유죄였고 2심이 무죄인데 대법원이 뭐라고 할지는 확률이 반반인 거 아닌가요? 통상은 2심이 무죄면 대법원이 무죄 날 확률이 더 높아요, 훨씬. 여하간 그걸 떠나서 이 보수 유권자들이 이제 답답하니까 표줄 것을 찾다가 어쨌든 2심이 무죄가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도지사가 이제 발언도 센 편이고 색깔도 분명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표심이 예전부터 대선 후보 물론 주요 후보는 아니었지만 계속 나왔던 분이기도 하고 표심이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거는 저는 이제 국민들 판단에 따른 거라고 보고요. 근데 땡기고 있나요, 열심히? 땡기는 사람은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땡기는 사람이 근데 의원님한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의원- 봤습니다. 예를 들면 준비하고 있는 아니요, 사람. 이제 홍준표 지사와 가까운 분들, 옛날에 이제 홍준표 지사 사람 이렇게 딱지가 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니 예를 들면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뭐 부지사를 했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찾아보시면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방해 비서들 보좌진들에게 이제 오다를 내려서 준비해라 뭐 이랬다는 소문도 있고 보좌진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많아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홍준표 지사는 제가 출마를? 듣기로는 2월 16일을 기다려라. 2월 16일 날 새로운 후보가 나타난다. 이런 굉장히 그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대부분 홍준표 발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 거죠. 2월 16일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여쭤볼게요. 경제에 계시니까 경제 전문가시니까 삼성이 저는 사실 굉장히 이게 화가 나는 뉴스였는데 자꾸 이렇게 기업을 못 살펴보면 삼성 떠나버리겠다고 한국을 우리가 지금 국가 경제를 위해서 별로 조건도 좋지 않은데 한국에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1분 동안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국회의장한테 달려가서 시끄럽자고. 너무 기가 막힌 게 예. 감옥에 있으면 주요 사업도 못 챙기고 인사도 안 돼서 올스탑 될 거다. 예. 이건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변호사 합격 맨날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 구속된 재벌들 보면은 감옥 안에서 인사 챙기고 주요 사업 관장했다는 명분으로 성과금을 막 수십억씩 받아갔어요. 근데 무슨 감옥에 있다고 인사가 안 되고 사업이 말도 안 안 돼요.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뇌물죄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부패방지법으로 수조 원 세금 낼 거다. 네네.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법에 적용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도 충족이 안 돼요. 그것도 거짓말이군요. 예, 협박이 미국 협박.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업 아니죠. 주 사업장이 미국에 있는 기업 아니죠.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아니죠. 미국 증권거래소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뇌물을 주는 행위가 미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사 뇌물죄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 부패방지법에 협박인 거죠, 걸릴 협박.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얘기도 협박인 것처럼 네. 삼성 공장 확 옮겨버린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죄 만들어라. 이런 교시 아닐까요? 그런 거겠죠. 이제 삼성을 건드리면 나라가 어려워. 라고 하는 협박. 자, 정세균 국회의장한테 꼭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론들은 삼성으로부터 광고를 받아야 돼서 그런지 막 써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현재 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이 여러 가지 돌발 행동을 하고 있죠. 네.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전남 여수 출신 이용주 국회의원입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라디오로 들으니까 더 낭낭합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한번 일괄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 헌재 재판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하는 행위들이요. 가장 최근에는 김평우 변호사 당뇨 때문에 오후에 추가 변론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헌재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은 판사들이 진행하는 거다라고 하며 일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막말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당뇨를 이유로 했다는 게 결국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자기가 당뇨가 있으니까 밥 먹고 하자, 재판하자 이겁니다. 그렇죠. 제가 예. 법조인 여러 번 해봤지만은 예. 재판장한테 자기가 밥 먹을 테니까 밥 먹은 다음에 재판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만에 그 과정에서 오갔던 막말 그리고 고성 같은 것은 네. 재판장에서 일반 재판장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헌법재판소라는 권위를 생각한다면은 네.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그 이유가 당뇨인 것도 처음 들어보셨죠? 당뇨라는